브라질 정부가 한국을 보고 충격받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기술만 좋은 나라일까요? 그는 단지 기술만 보러 한국에 왔습니다. 남미 최초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앞둔 브라질 정부의 핵심 고문, 라파엘 도밍게즈. 그의 가방 속에는 수십 장의 도면과 분석 자료가 있었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수치와 통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역 플랫폼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 소란 한 점 없는 대기줄, 시간에 맞춰 흐르는 공기. 그가 지금까지 알던 대중교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나라엔 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5일의 여정. 오송, 광주에서 다시 서울로.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자신도 몰랐던 감정에 휩싸입니다. 기술을 보러 왔지만 결국 사람을 배우고 돌아가게 된 이야기. 이 나라는 어떻게 기억을 기반으로 미래를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한 외국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브라질 정부까지 놀라게 한단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인프라청에서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라파엘 도밍게즈입니다. 제 업무는 국가 간 교통 인프라 협력과 고속철도 기술 도입 관련 정책 자문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이제 막 첫 고속철도 노선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는 그 중남미 최초의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 국가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저에게 마지막 관찰지였습니다. 저는 본래 기술을 평가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설계 기준, 차량 성능, 유지 관리 시스템, 자동 제어 및 통신 기술 등 저의 머릿속은 숫자와 도면, 수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역에서의 한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4월의 어느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한국국토교통부의 안내를 받아 바로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국무장관급 인사로도 이렇게 정시 도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누구도 지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이소영 씨는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12시 15분에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거의 오차 없이 맞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으니까요. 아니,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한 시간은 정말로 12시 15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몇 초 단위로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더욱 사로잡은 건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치의 밀침도 큰 소리도 무례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유기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처음부터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환승 통로 옆을 정리하고 계시던 청소 노동자분이었는데 피곤한 기색은커녕 지나가는 저를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고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소영 씨는 그 청소 노동자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영만 씨였고 70대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역으로 서울역 환경관리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정영만 씨가 과거 19만 7,08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저희가 중동 붐 시절로 기억하는 시기의 경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젊었을 때 외화를 벌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철도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차와 기술을 가져다 놔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서울역 플랫폼에서 첫인상을 받은 이후 제 계획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술만 보고 떠날 생각이었는데 저는 사람을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지, 시간 약속에 왜 그렇게 엄격한지, 그리고 과거의 고통을 어떻게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역에서의 그 첫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또 하나의 고속철 기술 수입처 정도로 한국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느낍니다. 이 나라는 시간을 지키는 나라이고 동시에 기억을 잊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요. 서울역 플랫폼에서 받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기술을 보러 한국에 왔는데 마음 한켠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소영 씨와 함께한 열차 여행이 시작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의 풍경과 푸른 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마치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마스크 착용, 짐 정리, 좌석 안내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좌석마다 USB 충전기, 와이파이, 청결한 화장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한국에 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거대한 통합관제센터였습니다. 이곳은 전국 모든 고속철도 노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수십 대의 모니터 앞에서 긴장감 속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차가 1분만 늦어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 말에서 저는 그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충북 오송이었습니다. 이소영 씨는 이곳을 한국 철도의 심장이라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오송은 열차 시험선, 연구센터, 인재 양성소가 모여있는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만난 박윤호 박사와의 대화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동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번 돈으로 저를 대학에 보냈죠. 지금은 제가 국가의 철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브라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까? 수십 년 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외국 땅에서 흘린 땀이 지금의 기술로 이어지는 그 감동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건 아닐까? 광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이소영 씨는 자신이 중동건설 노동자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으셨지만 늘 시간 약속 하나는 철저히 지키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철도 일하면서 깨달았죠. 그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더라고요. 광주역에서는 지역 철도 서비스와 시민 참여 기반 운영 시스템을 소개받았습니다. 시민이 직접 플랫폼 안전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앱으로 전달하면 하루 안에 피드백이 돌아온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건 결국 시민들의 참여 의지였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였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기차를 움직이는 건 전기나 엔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하루하루 체험 속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서 다시 만난 건 17살 고등학생 김은수 군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신가 봐요. 여긴 항상 이래요. 우린 원래 시간을 믿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시간을 믿는 나라.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 말 속엔 역사를 지켜낸 사람들의 고집, 규칙을 지켜온 사람들의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수십 년을 기술과 수치를 분석하며 살아온 저였지만 정작 제가 간과했던 것은 기술을 지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인생의 궤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일정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이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어쩐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고속철도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기술을 정밀하게 운영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책임감과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토교통부의 이소영 씨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그 믿음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전통 한식당에서 마지막 회식 겸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에 위치한 식당은 목재 기둥과 창호지 창문이 인상적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오래된 한국 영화 포스터와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 장식이 걸려 있어 그 분위기 자체가 한국의 기억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는 여러 명이 함께했지만 식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도중 대화가 크지 않고 각자의 리듬으로 식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반찬은 소박하지만 다양했고 매콤한 된장찌개, 달달한 불고기, 쌉싸름한 나물 무침까지 그중 일부는 저에겐 꽤 낯설기도 했지만 그 정성만큼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어금니 부근에서 이물감이 느껴졌고 씹는 동작을 멈추는 순간 강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전 브라질에서 받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탈락한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린 채 손으로 턱을 감싸고 있었더니 옆에 앉은 이소영 씨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턱을 짚은 채 설명했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 시술했던 보철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근처에 야간 진료 가능한 치과가 있어요. 지금 당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다 해도 외국인 환자를 이 밤중에 병원으로 데려간다는 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특히나 브라질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낮고 치과는 예약 없이는 방문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에서도 이런 건 미리 예약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레 되묻자 이소영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응급 상황엔 언제든 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녀는 즉시 근처 대학병원 부속 치과에 전화를 걸었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지금 오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신대요. 라며 제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한 상태로 그녀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15분 후에 마주한 현실은 제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치과 외래진료실. 늦은 시간에도 내부는 환하고 청결했습니다.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고 진료 절차와 필요한 치료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떨어진 임플란트 보철은 즉시 임시 수복 처치를 받았고 전체 소요 시간은 4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진료비는 고작 38,000원. 브라질에선 응급치료에 수백 달러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빠른 속도의 문제를 넘어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환대까지 모든 것이 상식과는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몰라서 저렇게 대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제가 몰랐던 겁니다. 이소영 씨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오해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을 배제한 채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뢰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중심엔 함께 살아간다는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더는 단순한 비교 견학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감동으로 바뀌는 순간 한국은 제게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닌 사람의 온도가 살아있는 사회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인프라청 수석 고문 라파엘 도밍게즈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출장 보고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항로를 다시 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5일간의 일정. 그 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제 머릿속은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적 수치, 운행 시스템, 에너지 효율, 정시 운행률 같은 실무 중심의 정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기존에 분석했던 나라들과 비교하여 한국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의 주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은 기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체험하며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오송, 광주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무자인 이소영 씨, 열차 관제사들, 오송의 박윤호 박사, 광주의 주민들, 그리고 서울역의 청소 노동자 정영만 씨까지. 그분들의 삶에서 저는 기술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장면은 여행의 마지막 날 다시 찾은 서울역 플랫폼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고등학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은수. 검정색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채 혼자 플랫폼에 서 있던 그 학생은 제가 브라질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원래 시간을 믿어요. 그 한마디는 전혀 과장 없이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시간을 믿는 사회에서 살아왔는가? 브라질에서는 교통 시스템이든 행정 서비스든 정시라는 개념은 희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가능한 경우가 많고 제 시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런 저에게 시간을 믿는다는 한국인의 한마디는 마치 문명의 다른 차원을 보고 온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시간을 잘 지킨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공공의 규칙, 약속, 사회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곧 사회 전체를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소영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떠오르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시간을 지킵니다. 그 시간 속엔 과거의 고생도, 오늘의 노력도, 내일의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과거 중동에서 땀 흘렸던 부모 세대를, 그 땀으로 공부한 자식 세대를, 그리고 그 자식이 만든 나라를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단순한 기술 수입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수 군, 정영만 씨, 박윤호 박사, 이소영 씨 그들은 제게 기술보다 더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제 제 업무 방식, 정책 방향, 심지어 삶의 태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후 저는 브라질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고속철도 시스템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공공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관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의식은 경험과 신뢰로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입니다. 그땐 손님이 아닌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브라질과 한국을 연결하는 사람으로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조국에도 그런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한국은 기술로 시작했지만 사람으로 완성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서 진짜 미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파엘 도밍게즈 드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라는 사회,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를 느끼셨나요? 시간을 믿는 나라라는 말, 여러분에게도 와닿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진짜 한국의 순간도 꼭 공유해 주세요.